자, 요게 이제 우리 그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요게. 보면 다문화 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논리 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가라에 해당하는 요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왔거든요. 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기 교육 이수자 몇 명, 교육 이수 시간 총 몇 시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자가 총 몇 명 나왔다. 이 양적 개념이죠.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그죠? 이건 산출입니다. 그죠? 자,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해도가 증진되었다. 가족 기능이 강화되었다. 근데 보기 지문해 보니까 이게 어떻든 성과인데 성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혹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향이 혹시 나오면 이제 조심해야 하니까 근데 보기 지문에 뭐 영향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성과입니다. 일단. 자, 그다음에 건강가정사 몇 명, 한국어 강사 몇 명, 이렇게 사교사 몇 명 투입 인력이니까 투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시켰다, 문화 답사했다, 가족 캠프했다. 이거 프로그램 진행한 거죠? 활동입니다. 그죠? 자, 이건 근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1급 시험에서 15회 때 나왔던 건데, 자, 논리 모델을 적용한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자,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독거노인입니다. 그죠? 독거노인이겠죠? 자, 근데 투입은 일단 독거노인 20명, 사회복지사 2명, 그죠? 인력이나 또는 인원 이게 되니까 투입 요소 맞습니다. 자,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했고, 그 다음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거, 이건 다 활동한 거죠. 맞습니다. 산출, 총 교육 시간, 출석률, 이런 것들은 다 산출이 맞습니다. 양적 개념. 성과. 자, 노인의 자살률이 감소되었다. 그 다음에 노인 부양의식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성과와 영향을 비교할 때에는 성과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내적 변화여야 하거든요. 자, 여기 독거 어르신들이 지금 프로그램 참여자들인데 이 독거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한 독거 어르신의 내적 변화인지를 봐야 돼요. 노인의 자살률이 감소되었고 노인 부양 의식이 향상되었다. 독거 어르신 노인 부양 의식이 왜 향상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자살률 감소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이건 이 독거 어르신 자체 내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영향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역의 독거노인 향상, 관심도 향상이라고 했으니 영향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과와 영향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아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테마 60번으로 가겠습니다. 테마 60번은 전달 체계인데요. 뭐 1순위죠. 잘 나옵니다. 행정론은 결국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전달 체계와 관련된 게 중요한데, 자, 이 전달 체계 분류 보니까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는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로 나뉘고요. 운영 주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공이냐, 사적이냐, 즉 사적은 민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요 원칙인데, 자, 전문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가 전문적인 서비스니까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자, 이 전문성은 서비스의 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서비스의 질, 즉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여야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적절성을 충분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적절성, 충분성 똑같은 건데 서비스의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욕구 충족이나 서비스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는 거 어렵지 않고, 자, 적합성은 적절성하고 다르죠. 적합성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합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면 미혼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면 노숙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적합성입니다. 그다음 이제 포괄성과 통합성인데 이걸 많이 헷갈려요. 이게 이제 논점입니다. 여기서는. 자, 포괄성은 다양한 욕구,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해요. 거기 다양한 서비스. 자, 다시 한번 다양한 욕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각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각도. 다각적인. 알았죠? 다각적인 서비스 또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포괄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문제, 다양한 욕구를 포괄할 수 있는, 포괄해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다각도의 서비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괄성이고, 자, 이제 통합성은 포괄성하고 다릅니다. 통합성은 비단편성, 비파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단편성, 파편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단편성은 파편성이라고도 해요, 이걸. 그 다음 또 하나 더, 얘를 분절성이라고 해요, 분절성. 분절성이라고도 하는데, 통합성은 뭐냐? B가 붙었잖아요, B가. 그러니까 단편성이나 파편성이나 분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통합성이 되는 겁니다, 통합성.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단편성, 파편성, 분절성은 뭐냐? 이게 아닌 거니까. 그 날개 쪽에 보니까 단편성 설명해놨는데 파편성, 분절성, 하나의 전달 체계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가 저마다 각각의 전달 체계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상호 연결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죠. 그 상호 연결이 부족, 밑줄 그어보세요. 상호 연결이 부족한 것, 즉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걸 바로 자, 즉 다시 한번 상호 연결이 안 되는 상황 또는 협조가 안 되는 상황 또는 협력이 안 되는 상황을 바로 단편성, 파편성,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게끔 만드는 거니까 뭐예요? 결국 통합성은 상호 연결시키는 것이고 협조하게끔 만들고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이 통합성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통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들을 서로 연관 동그라미, 연관이 중요해요. 연관, 연결, 연계, 협조, 협력. 알았죠? 그거예요. 자, 한 행정 책임자 아래서 서비스를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 장소들이 지리적으로 서로 가깝고, 그래서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 조직 간, 업무 부서 간 상호 유기적 연계 동그라미, 그리고 협조. 거기다 협력이라고도 적으세요. 협력. 이게 바로 통합성입니다. 자, 포괄성하고 다르죠? 자, 근데 아까 제가 포괄성 설명을 안 하고 한 게 있어요. 포괄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보니까 일반화 접근 어디서 봤죠? 제가 제너릭 어프로치, 우리 방법론의 통합 방법론 공부할 때 제가 일반주의 실천, 그죠? 일반주의, 단일화 접근, 그죠? 유니테리 어프로치, 그 제너릭 어프로치가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거 일반화 접근이. 일반화 접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헷갈려요. 또 이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실천론에서 이 제너릭 어프로치, 즉 일반화 접근은 통합 방법론이었잖아요. 방법론에. 근데 원칙에서는 얘가 통합성의 원칙이 아니라 포괄성의 원칙에 들어가 있죠. 방법론에서는 통합 방법론으로 공부했잖아요, 얘를 일반화 접근을. 그죠? 근데 전달 체계에서는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공부할 때 우리가 사회복지 방법론의 통합 방법론을 공부한 거고, 그건 여기는 이제 전달 체계인데, 전달 체계에서는 이게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들어갑니다. 얘들이 이제 일반화 접근, 전문화 접근, 집단 접근, 그다음 이제 사례 관리는 포괄성뿐만 아니라 이제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따가 오른쪽에서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속성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평등성은 뭐 어렵지 않죠. 평등하게 받는 거. 자, 성별, 연령, 지역, 종교, 지위, 소득에 관계없이. 자, 책임성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자, 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에 대한 책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책임, 또 전문가로서의 책임, 그걸 얘기합니다. 책임성은 결국 서비스의 효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효과성 옆에다 효율성도 적으세요. 여기 효과성 있잖아요. 거기 효과성 이렇게 해놓고 및 효율성도 적으세요. 효과성 및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효과성은 뭐죠? 목적 달성도죠. 목적 달성도. 자, 목적이 달성됐다는 것은 서비스를 책임있게 이행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책임성과 관련됩니다. 효과성은. 근데 효율성은 왜 그렇죠? 효율성은 효과성도 고려하면서 비용까지 고려하는 게 효율성이죠. 효율성 안에는 목표 달성도 들어가 있어요. 어떻든 알았죠? 물론 이제 비용도 고려하지만 이제 효율성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 용이성은 접근성인데 클라이언트가 사이버스 서비스에 접근하기 용이해야 한다. 접근 용이. 자, 근데 접근을 이제 방해하는 요인을 보면 방해하는 요인, 자 지리적 장애,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결여된 경우도 그 장애가 되죠. 접근하는데, 그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 지리적 장애는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심리적 장애,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막 줘버리면 서비스 이용 못하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선정 절차상의 장애, 자산 조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막 대기 시간을 막 길게 하거나, 그럼 지쳐서 이용 못해요. 그죠? 갈 때마다 계속 대기하고 막 그러면. 자, 그다음 자원이 부족하면 금품 상담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 서비스에. 자, 거기까지. 이게 이따 제가 한번 문제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거 문제 어렵게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따 한번 제가 문제 어렵게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65페이지로 와서 거기 사회복지기관의 이상적 기능을, 그 펄만 나와 있죠. 펄만. 그 가로에 펄만인데, 펄만 선배님께서 제시한 건데, 투입 기능 또는 이제 투입 기능, 책임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다음에 제 계획 통제 기능인데, 이건 이제 서울시 자체 시험일 경우에는 이걸 공부를 해놔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양가로 2번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원칙인데, 거 보면 행정적 측면과 서비스 제공 측면으로 나뉘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 많이 나왔죠. 과거에는 이거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 사회복지기관의 이상적 기능과 거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원칙 그 내용이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언제 시작됐죠?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1987년에 시작됐잖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87년에 시행되고 1988년에 서상목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몇의,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연구원들이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논문을 집필을 했어요. 그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알죠? 그 논문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근데 이건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원칙 중 서비스 제공 측면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또는 행정적 측면 또는 서비스 제공 측면으로 바르게 묶여진 걸 고르시오.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누구? 서비스 제공 측면만 잡으면 돼요. 그것 빼면 나머지는 다 행정적 측면이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외우는 방법은 서재에서 평가 지적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저 이제 지금 이제 대학원 특강은 지금 하지 않는데, 본래 학기 중에 대학원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학기 말에 그 서재에 앉아가지고 성적단표를 작성하잖아요. 이제 학생들 이제 평가해야 하니까. 그럴 때 이제 평가 지적표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 입법 만드는 한번 보시고, 그다음 이제 거기 전달 체계 통합 방법, 이건 중요합니다. 통합성을 증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통합성의 원칙, 아까 연계시키고 협조시키고 부서 간의 협조 체계를 갖게 하고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갖게 하고 서비스 간의 연계하게끔 만들고 연결하고 하는 건데, 이 통합 방법 증진 방법에 먼저 종합서비스센터입니다. 즉 원스톱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된 인테이크는 접수잖아요. 그러니까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접수 창구의 단일화. 그다음에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 이것도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에요.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 실천론에서 접수 단계에서 뭐 했죠? 접수,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료 수집 다음에 사정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때 접수에서 뭘 했냐면 의뢰를 했어요. 의뢰. 그죠? 접수에서도 의뢰를 하죠. 제 접수 단계는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가 되는지 서비스 적격성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이라고 할 때 그 의뢰 있죠. 그 의뢰가 바로 여기 접수 단계에서의 의뢰를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면 어떤 사람이 우리 기관에 찾아왔어요. 지금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찾아오셨네요 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잘못 찾아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는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의 욕구에 맞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이에요. 이해됐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조직들은 각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교환이나 서비스를 연결을 목적으로 정보 의뢰 시스템을 강화한다. 다음에 사례 관리는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래킹, 마지막 트래킹은 서비스 이력 정보를 공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서비스 이력 정보 공유, 거기 나와 있는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활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활용. 근데 이게 활용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 크리밍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 서비스의 과활용인가 저활용이 보기 지문에 떴었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뭔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활용은 표적 인구가 적절히 서비스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설명을 하고 갈게요. 네, 이제 활용을 설명합니다. 활용.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는 표적 인구입니다. 표적 인구는 지금 20명 중에서 5명 빼니까 15명인데 표적 인구. 그다음에 이제 X는 비표적 인구입니다. 비표적 인구. 그럼 이제 5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5명. 자, 그러면 여기 이상형은 전달책에서 이상형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그래요. 이게 아니라 거꾸로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비표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게 동그라미하고 이걸 잘못 그렸네. 네. 지금 동그라미가 이제 저기니까 이게 5명이야. 이게 표적 인구가 5명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표적 인구가 5명이라고 봐보세요. 5명. 비표적 인구가 15명이고 그러면 이상형은 딱 이렇게 표적 인구만 딱 5명만 이용하는 게 이상형이에요. 서비스의 접근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서비스에 이걸 과활용이라고 해요. 과활용. 그 다음에 얘는 서비스의 저활용이에요. 저활용.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림을 보면 서비스의 과활용은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해 버린 거예요. 아니,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서비스의 저활용은 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알았죠? 표적 인구가.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서비스의 활용,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한다. 서비스의 저활용, 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겪을 때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리치인데 아울리치는 중요합니다. 아울리치는 가정방문이 아울리치예요. 가정방문하는 게 대표적인 아울리치는. 근데 이 아울리치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 통합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166조. 이제 마지막, 행정론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정치경제이론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은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다. 이 정치적 자원은 합법성과 권력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은 재원, 인력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걸 어디로부터 얻는다? 과학 환경으로부터 얻는다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의 환경은 크게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일반 환경 보니까 경제, 사회, 인구, 그 다음에 인구, 사회, 그 다음에 문화, 정치, 법, 기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시 체계죠. 자, 근데 과업 환경 보세요. 과업 환경은 업무 환경이라고도 하는데 조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들인데요. 먼저 재정자원 제공자는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 재정을 주는 쪽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재정을 주는 거. 그게 바로 국가, 그 다음에 기업체, 공동모금. 그죠? 기업체에서 후원해가지고 돈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개인 후원이나 유료 클라이언트. 그죠? 유료 클라이언트는 돈을 내고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합법성과 권위. 우리한테 합법성과 권위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정부, 전문직 협회, 의회 또는 운영법인,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겁니다. 근데 정치경제이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합법성과 권위는 무슨 자원이라고 했죠? 정치적 자원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 자원은 지금 과학환경으로부터 왔죠?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 지금 1번의 재정은 경제적 자원인데 경제적 자원도 지금 과학환경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제공자는 우리한테 클라이언트 보내주는 곳이고요.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른 전문 복지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전문기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5번에 조직이 산출한 것을 소비 인수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자죠. 그 다음에 경쟁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일반 환경 봐보세요. 일반 환경에 문화적 조건이 이게 2017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거기 보면 사회 전반적인 가치 이게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거기 얘가 나와 있듯이 노동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문화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어떤 제도나 서비스나 여기에서 그 워크페어가 강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 수혜자에게 낙인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일반 환경도 사회복 조직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행정론이 끝났고요. 이제 법제론으로 갑니다. 자, 이 법제론은 거기 167쪽에 거기서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 1월 26일 날 개정돼 가지고 2013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2012년 1월 26일에 이제 개정되기 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이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였어요. 개정돼서 이제 사회 서비스로 묶인 겁니다. 자, 거기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래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요. 쭉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들이 쭉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5대 사회보험법, 5대 공공부조법 나와 있고요. 자, 넘길게요. 그냥 일단 구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68쪽으로 와보세요. 168쪽으로 와서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법률 관계인데 여기 자, 헌법의 기본권 저번에 설명했죠.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과 개별적 기본권. 그 중에 이제 우리 사유권적 기본권, 사유권적 기본권 중에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헌법 제34조 잘 알고 있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169쪽으로 와보면 이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 보면 개념에 그 두 번째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은 법적 권리입니다. 그렇죠?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규범적 구조는 안 넣어도 돼요. 거기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 보세요. 사회복지 급여의 의무와 권리 보호인데 자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보장기관이 뭐 질문을 하거나 관리 운영 주체가 질문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질문에 응할 의무가 있고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보호 자 수급권의 처분 담보 제공 압류 상계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신 전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신 전속성은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하나 띄워가지고 뭐 이거 좀 이용하다가 가지고 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다음에
거기에 조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 금지, 그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나와요.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국민기초 생활권역법에 이게 규정되어 있어요. 수급권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에 이 수급자의 그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번 결정되고 나서. 그거. 그다음에 이제 그 수급권의 제한 소멸 나와 있는데 병급 금지 되어 있어요. 병급 금지. 병급은 이중급여 금지거든요. 이중급여. 자, 이게 우리 국민연금법에서 이제 중요한데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병급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보면 이 법으로 인해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중에 하나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지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되지 않는다. 알았죠? 하나만 지급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할연금권이 이제 분할연금이 이제 예외가 되는데 그 예외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봐야 돼요. 국민연금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169쪽에 그 아래 보면 아래 봐보세요. 아래 거기에 그 소멸에 보면은요. 참고로 거기 제한에 보면은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악용금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고의 고의는요. 그거 자체가 고의 자체가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건 제한 당합니다. 제한돼요. 급여 제한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과실의 경우에는 경과실인 경우가 아니라 중과실이어야 돼. 중과실 동그라미. 중과실일 경우에 이제 급여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그 소멸에 사망하면 소멸됩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수급권을 본인이 포기하면 또 소멸됩니다. 근데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는 수급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에 의해서 이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데 소멸시효가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에. 자, 기본적으로 공공부주법은 5년입니다. 5대 공공부주법 중에 4가지는 5년이고 의료급여법만 3년이에요. 나머지는 자, 지금 5대 공공부주법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5대 공공부주법 중에서 의료급여법만 3년이고 나머지는 다 5년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법에서 대부분은 다 3년이에요. 근데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거기 이제 분할연금이 5년짜리가 있죠. 그 분할연금 5년이고 그 다음에 반환일 시금은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거기에 3년, 5년, 10년짜리들이 보여요. 5년짜리 산재보험에서도 5년짜리가 보이죠. 예. 근데 그 밑에 것까지 다 외우지 마.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다 못 외울 거면 그냥 사회보험법은 그냥 일단 기본이 5년, 3년짜리구나. 요렇게라도 알고 있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요렇게라도. 그거 이제 거기 뭐 세분행까지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되겠지만 외운다고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 170페이지로 와보세요. 170페이지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절차인데요. 이게 2008년 충남과 전북에서 문제 나오고 2011년 서울시에 나오고요. 2019년 사회복지직에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봐보세요. 만약에 2011년 서울시까지 나온 것 이외에 지금 안 나왔다고 치면 서울시까지만 나오고 우리 지방직 우리 사회복지직에는 안 나왔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산 수립 모형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보직에서는 문제 나왔지만 우리 아직 사회복지직은 최근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공부 아직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은 어떻든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하니까 우리가. 근데 아예 안 나온 거는 차라리 아예 안 나오는 걸 공부를 안 해야죠. 1급에는 나왔지만 우리한테 안 나온 거는. 근데 우리한테는 서울시든 뭐 과거든 그렇지만 보호직이든 나온 거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직에게만 나오는 법률이 있어요 뒤에. 근데 걔들이 이제 사회복지직이나 서울시 준비하는 경우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법률들이 좀 있긴 해요. 그것만 이제 좀 제외하면 되고. 자, 170페이지 봐보세요. 170페이지 이제 권리구제 절차인데 거기 위에 있는 그림만 알아도 문제는 풀려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인 뼈대만 알아도. 자, 이 권리구제 절차는 그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보면 권리구제 절차가 전심 절차와 그게 법적 쟁송으로 나뉩니다. 근데 법적 쟁송은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전심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날개 쪽 봐보세요. 자, 법적 쟁송을 보니까 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송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심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심 절차인데 전심 절차는 크게
첫 번째 하는 것을 이의신청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을 행정심판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수급권자가 또는 수급자가 권리 침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권리구제를 위해서 첫 번째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해가지고 그 처분이 지금 잘못된 거야. 그 시정을 해. 좀 다르게 좀 고쳐줘. 나 지금 권리 침해 당했어. 시정을 요구하는 거.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바로 이의신청이에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에서 다시 그걸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다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두 번째 하는 것이 행정심판이에요. 두 번째 하는 게. 그렇죠? 그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 행정심판인데, 따라서 행정심판은 뭐겠습니까?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직근 상급 행정청이나 제3의 위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행정심판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복지 수급자나 그러니까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즉 사회적 배제자들입니다. 자, 사회적 약자가 권리 침해를 당하면, 자, 전심 절차도 있고 이제 법적 쟁송도 있지만, 전심 절차 거치지 않고 법적 쟁송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소송 한번 하려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뭐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좀 알아봐야죠. 그다음 이제 거기 상담하는 데만 돈도 들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안 해줘요. 상담하는데 몇십만 원씩 받고 해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사건 맡겨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변호사 수임료도 줘야죠. 사회복지 대상자가 자기가 권리 침해 당했다고 해가지고 법적 쟁송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따라서 전심 절차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권리구제를 위해서. 근데 사회복지법은요, 대부분이 전심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알았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들은 전심 절차가 없거나 대부분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불충분하게 갖춰져 있어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나마 갖춰져 있는 것이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그리고 서비스법에서는 노인과 장애인과 한부모예요. 특히 노인과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전무예요. 알았죠? 이게 문제죠. 지금 문제인데. 어떻든 이제 일단 그런 문제의식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그림을 봐보세요. 그림을 그 뼈대를 이제 잘 봐야 하는데, 어차피 공공부조법하고 사회보험법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보니까 그 그림을 이해할 때는 자, 뼈대 우리 한번 보죠. 이제 전심 절차 다음에 이제 법적 쟁송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 전심 절차 거친 다음에 법적 쟁송으로 가도 상관없고, 그냥 법적 쟁송으로 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권리구제는. 근데 이제 전심 절차가 둘로 나눴단 말이죠.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의신청적 성격, 두 번째 하는 것이 행정심판적 성격. 알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얘들을 이 사회보험법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보험법은 둘로 나누어져요. 사회보험법은 여기가 이제 사회보험법이면 무슨 말이면 거기 보면 이제 국민연금하고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리 순서 보면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 고용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네 가지는 똑같아요.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누구?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만. 그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근데 얘들의 전심 절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이의 신청은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얘는 심사청구. 이 네 가지는 첫 번째가 심사청구예요. 자, 용어는 심사청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의 신청적 성격인데 이걸 심사청구라고 해요. 알았죠? 얘들은 심사청구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행정심판적 성격인데 재심사청구라고 되어 있죠.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의 신청, 심사청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외워야 한단 말이에요. 자, 건강보험 보세요.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행정 아니죠. 심판 청구로 되어 있죠. 심판 청구. 심사 청구도 아니고 심판. 알았죠? 심판 청구. 이해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법을 보게 되면 기초법은 첫 번째가 이의 신청. 두 번째도 이의 신청. 알았죠? 이 용어를 알아요. 용어. 행정심판적 성격이지만 이의신청이라고 했다면 두 번의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죠? 두 번의 이의신청.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들이 이제 며칠 이내에 하느냐? 자, 거기 사회보험은 다행히 사회보험은 모두 다 90일 이내에 뭘로 해요? 문서로 해요. 문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 90일을 60일로 바꿔요.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90일 이내 문서입니다. 문서. 알았죠? 요거 알아야 하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니까 90일 이내는 똑같은데, 근데 서면 또는 구두죠? 요거, 구두. 서면으로만 한다, 구두로만 한다, 문서로 한다 하면 다 틀려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알았죠?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요거. 자, 근데 그 기초연금을 보니까, 기초연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의 신청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행정심판에는 없죠. 얘는 한 번에 이의 신청으로만 되어 있어요. 알았죠? 요거. 그리고 얘는 며칠? 90일 이내 뭐로? 서면으로. 그걸 외워야 돼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외워야 할 것이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자, 기초연금은 보니까 누구한테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근데 기초법은 첫 번째 신청 누구한테 해요? 보니까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의 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서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재결을 하겠죠. 다시 결정 내리겠죠? 근데 거기에 불복해. 그 결정도. 불복하면 시도지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번에. 알았죠? 여기까지. 이거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법은 자, 이거 외울 때 되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여기는 심사청구하고 이의신청합니다. 근데 사회보험법은 개별공단을 거쳐요. 하나만 빼고.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국민연금 보니까 당연히 국민연금공단 거치겠죠.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거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되어 있죠.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기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똑같이 건강보험법도 국민건강보험법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이해됐죠? 외울 때 이렇게 외우란 말이에요. 개별공단 거치는구나. 근데 하나만 안 거치네. 누구? 고용보험이 누구한테냐면 심사관한테만. 심사 청구를. 이 심사관이 누구냐면 고용보험 심사관이 누구냐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알았죠?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울 게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은 두 군데에다가 해요. 얘 둘만. 첫 번째를. 자, 국민연금은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해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징수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심사청구는 국민연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알았죠? 국민연금법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합니다. 걔들만 하나만 따로 외우면 돼요. 이해됐죠?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밑에 재심사청구인데 재심사청구는 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 화면 잘 봐보세요. 봐보세요. 잠깐만. 화면에 보면 자, 국민연금은 심사청구를 누구한테 합니까? 국민연금 공단에 하죠. 그죠? 국민연금 공단에 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하지만
근데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청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 심사위원회가 이 안에 있어요. 국민연금 심사위원회가. 알았죠?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를 한번 거쳤으니까 재심사 청구는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아까 심사위원회 한 번 있었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로복지공단 안에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공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얘도 심사위원회를 거쳤으니까 얘도 밑에 보면 재심사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봐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거지만 심사 청구를. 근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장기요양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 안에. 알았죠? 그러니까 재심사는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고용보험 봐보세요.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게 아니었죠. 아까 누구한테 했어요? 심사관한테 했죠. 심사관은 공무원이죠.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한테 했으니까 위원회를 거친 게 아니죠. 그래서 걔는 두 번째 재심사 청구가 고용보험 심사위원으로 돼 있어요. 제자가 없어요. 그죠? 거기 심사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재심사가 아니니까 걔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판 청구를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 하나만 추가시키세요. 이것도 너무 깊긴 한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완벽해요. 자, 뭐냐면은 거기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건강보험법 있죠. 그 건강보험법에 있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걔를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얘를 묶으세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들은 어디에 두냐면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보건복지부. 자, 그리고 거기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보이세요?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장기요양 재심사 노인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있죠. 걔를 이렇게 하세요. 걔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잡냐면 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두 개 남은 거 있죠? 누구예요? 여기 그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하고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있죠? 얘들 묶으세요. 얘들은 어디다 둬요? 고용노동부에 둬요. 자,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0페이지에 한 가지만 추가시키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부장 기본법 보세요. 사회부장 기본법에 권리구제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 또는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치주의는 앞에 거를 먼저 거치고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해라 라는 얘기인데 행정심판을 꼭 거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알았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음 하나만 더 마지막 화면 봐보세요. 화면 봐보면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두 번째 하는 애들이 무슨 성격이라고 했죠? 행정심판적 성격이라고 돼요. 행정심판적 성격. 알았죠? 그러면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불복한 경우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X. 이해됐죠? 재심사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이에요. 그게. 아까 행정심판 뭐라고 했어요? 직근상근 행정청이나 제3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제3의 위원회. 아까 날개쭉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불복하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법적쟁소. 이해됐죠?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나오기는 힘든데 일단 이 뼈대만 알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왜? 그거 자체가 행정심판이니까.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자, 테마 63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172페이지에 국제법과 사회복지입니다. 자, 일단 이 국제법과 사회복지에서는요. 사회복지 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법제론 책들은 보통 한 8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공 서적에서. 근데 우리 1급 시험에서는 3가지만 나왔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2가지만 나왔습니다. 그 172페이지 날개 쪽에 있는 것이 1급 시험에서는 나왔지만 우리한테는 안 나온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한테 나온 거는 이제 2가지인데, 거기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이 많이 나왔죠? 경기 2007년, 2012년 보직, 2010년, 2019년 서울시.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사회부장 최저기준 조약 102호 조약이라고 하는데, 걔가 2016년, 2012년 사회복지직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에는 2017년에 나왔고요. 자, 그러면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세요. 1989년 유엔에서 채택했습니다. 이게 1990년에 발효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1990년에 서명합니다. 근데 채약국이 못 됩니다. 서명하면 바로 채약국이 돼야 하는데 안 돼버려요. 안 되고 91년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그때 이제 제출해가지고 91년에 협약이 적용됩니다. 그걸 외워야 돼요. 자, 90년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외워야 돼요. 그것도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 1급 시험 준비하고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경우는 1급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급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1급 때하고 공무원 때하는 좀 달라요. 알았죠? 또 나오는 초점이 좀 달라서 같은 나오는 부분도 물어보는 초점이 또 달라요. 그래서 1급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똑같은 부분도. 이게 1급에는 안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에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다시 한번 90년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채약국이 바로 못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1년에 우리나라가 채약국이 됩니다. 그리고 자, 91년 이제 그 주요 원칙 보세요. 주요 원칙 4가지 외워야 돼요. 차별 금지,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 의견 존중, 생존 발달. 자, 그것도 물어봤고요, 우리 시험에. 그다음에 4가지 권리, 4대 권리 외워야 돼요. 4대 권리 외우는 방법은 참존 화장품으로 발보호. 발보호가 지금 색깔이 없어졌는데 발보호까지. 즉 참존 화장품 종류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청개구리 나왔던 그 광고에서. 근데 어쨌든 참존 화장품으로 아이의 발을 마사지해 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참여, 생존, 발달, 보호. 4가지 권리만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결정권, 평등권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없어요. 4가지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입국은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로부터 5년마다 인권상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부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인데, 이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이제 채택된 건데 1952년에 이거 ILO예요. ILO. 자,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우리나라 비준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 이제 이 조약에 3가지 원칙 나와 있고요. 3가지 원칙 알아야 돼요. 그 전달책의 안전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보편주의는 급여 자격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비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 수준 나와 있는데 어떻든 이제 전달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가지 사회적 위험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권고하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거 다 시험 나왔어요. 9가지 사회적 위험도 시험 나왔고 그 정책도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교육급여 집어넣어서 틀리기만 나왔는데 교육은 없어요. 보면. 그죠? 교육은 없어요. 그리고 그 질병에 대응해서 질병급여, 상병수당을 그 질병급여라고도 합니다. 상병급여, 질병급여, 상병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거기는 질병이 그 사회보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의료가 공공부조의 질병 그 의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떻든 그 질병에 즉 건강보험에다가 상병수당을 실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거기까지 하고 자,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10분 쉴게요.